미국 메릴랜드의 오잉스밀스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경비원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집으로 서둘러 향했죠.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 안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 소름 끼치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내부를 살펴보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여는데 그 순간 참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침실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머리에는 둔기를 맞은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바닥에 잔뜩 고여 있었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사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였죠. 그녀의 목에 남은 선명한 멍자국을 통해서 목이 졸려 살해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7살 한국계 여성 이양숙 씨였어요. 3일 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의 몸과 유류품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돼요. 이 사건이 금세 해결될 것 같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년간 차가운 캐비넷 속에 묻힌 채 미제로 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2007년 11월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인 America's Most Wanted의 한 남성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을 재현한 뒤에 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죠. 이걸 통해서 시청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제보를 유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 수백 명의 지명수배범을 검거했을 정도로 미국 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범죄자는 40살인 로널드 리모였습니다.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아주 화려해요. 상습철도, 폭행, 마약, 강간까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로널드는 주로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시로 교도소를 막 들락날락 거리다가 7년 전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감 중인 이 남성이 왜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등장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집니다. 알고 보니까 17년 전 발생한 미제 강간 사건의 진범으로 이 로널드가 지목된 거예요. 자, 시간은 1999년 10월로 돌아갑니다. 앨런델 카운티 글렌버니의 한 아파트에 마스크를 쓴 괴한이 침입해요. 그의 손에는 소몰이용 막대가 들려 있었죠. 끝에는 작은 전극이 달려 있어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치명적인 흉기였어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는 20대 여성과 2살 난 그녀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딸을 침대에서 재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녀의 평화로운 시간은 갑작스러운 괴한의 습격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여성의 머리를 챙겨왔던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에 그녀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여성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와중에도 어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잔인하게 유린당하고 말죠. 당시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범인의 정액을 채취했어요. 하지만 90년대 그 당시에는 아직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무려 8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던 2006년 7월 그 사이에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던 경찰이 당시 채취한 범인의 DNA를 조회하게 돼요. 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로널드와 DNA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에도 부합하면서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졌죠. 상습 절도범이 알고 보니까 강간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죄질이 너무 안 좋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널드는 당시 메릴랜드 볼티모어 수용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반면 이 강간 사건은 앨런델 카운티에서 발생했죠. 미국은 지역마다 독립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할권이 다를 때는 재판을 위해서 이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행정실수가 발생해요. 이송 명령이 석방 명령으로 잘못 전달된 거예요. 로널드는 강간 재판을 앞두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풀려나 버립니다. 그리곤 1700km 떨어진 루이지애나로 도주하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려요. 경찰이 뒤늦게 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미 행방은 묘연해졌죠. 그렇게 완전히 잠적한 로널드를 찾기 위해서 경찰은 TV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기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방송 이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집니다.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됐어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서 확인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은 한참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때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 여자를 발견했다. 이제 이감돼서 재판 받을 거다. 했을 때 로널드의 반응이 좀 뭐랄까. 좀 과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애초에 로널드는 이미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서 눈 하나 깜빡할 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 말에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경찰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2013년 3월 FBI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선해요. DNA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미제 사건을 대대적으로 재수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려 14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양숙 씨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사건 기억나시죠? 수사관들은 당시 확보했던 피해자의 유류품을 정밀 감식했고 그 결과 아주 적은 양의 남성 DNA를 확보해요. 전에는 없었던 성과였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는데 놀랍게도 99.9% 일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건 로널드였어요. 강간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그 로널드요. 와, 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도주했는지 이제야 알겠죠? 더 숨겨졌던 자기 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긴 아직 일러요. 이로부터 4년 뒤에 로널드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017년 11월, 이번엔 노스캐롤라이나주 수사관들이 미제 살인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해요. 시간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피해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에 살던 23살 여성 숀 마리 오닐이었어요. 이 피해자 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이후에 한 남성을 만나 약혼했고 딸을 낳아서 키웠죠.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고로 미군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든요. 해병대의 경우에는 보통 4년 현역 계약 후에 재계약 여부를 선택하게 되죠. 이때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민간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숀 역시 이 4년 복역 후에 전역하고 새로 취업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1996년 당시 그녀가 살던 릴랜드는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산업체가 거의 없고 식당과 소매업 중심이었죠. 일반적으로 해병대 출신 사람들은 전역 후에 보안이나 경비업체 혹은 경찰 쪽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런 소도시에는 채용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식당에서 일하는 선택지도 있죠. 근데 벌써 딸은 4살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벌이 가지고는 솔직히 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결국 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빨리 돈을 확 땡겨 벌어두자 라면서 성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머틀비치에 임시 숙소를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던 1996년 6월 2일, 그날도 쇼는 잠깐 약속이 있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몰래 성매매 일을 나갔는데 그녀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실종에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쇼니 대여한 그 아파트를 향했죠. 성매매 여성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엔 대부분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경찰의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쇼니 집안에서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요. 머리는 둔기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목은 밧줄에 묶인 채 문고리에 연결돼서 축 늘어져 있었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황상 성매매 중에 남성에게 폭행당한 뒤에 살해된 걸로 추측됐죠.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 파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업종 특성상 손님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확인된 정보는 돈 깁슨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고 이마저도 가명으로 드러납니다. 이 추적에 실패하자 경찰은 현장 수색으로 방향을 돌려요. 범인이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파트와 주변 지역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다행히 아파트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피 묻은 침대보였죠. 범인이 버린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정액이 묻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또다시 벽에 막혀요. 당시 기술로는 DNA를 검출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거예요. 결국 몇 달간 이어진 수사에도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고 수사관들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숀 살인 사건은 머틀비치 역사상 유일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놓지 못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숀의 4살 난 딸이었죠. 21년 동안 그녀는 범인을 참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꾸준히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죠. 드디어 그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오는데요. 마침내 2017년 재수사가 결정된 거예요. 최신 DNA 기술로 그 해당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던 침대보와 숀의 속옷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2개의 증거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로널드였습니다. 로널드의 2번째 살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이 사람 심지어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살인마에게 거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었던 거죠. 심지어 로널드는 숀 사건 바로 2달 전 살인 미수를 저지른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곧바로 숀을 살해했던 겁니다. 반성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살인에 중독된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쯤 되니까 궁금하죠. 대체 로널드는 어디로 도주한 걸까요? 경찰의 행정실수로 그냥 풀어져 버린 후에 그는 무려 1달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설레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장소에서 꼬리가 밟혀요. 그날 저녁 7시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보안 경보가 울립니다. 경찰이 출동하던 중에 바로 옆집에서도 경보가 연달아서 울린 거예요.
연쇄적인 침입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경찰은 일단 즉시 현장으로 급히 향하는데 그때 수상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 남성이 태연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가방 밖으로 삐죽 하고 자물쇠 절단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경찰은 직감적으로 남성을 붙잡았어요. 직감은 정확했죠. 가방 안에는 절단 도구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방금 연쇄적으로 올린 보안 경보에 이런 침입 도구들을 들고 있는 수상한 남자. 이거 딱 봐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도통 협조하지 않더라고요.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의 지문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는데 삐용삐용 하면서 완전 경고가 떠요. 절도 폭행, 그의 전과가 우르르 떴고 그와 함께 메릴랜드의 수배 대상자라는 경고 문구가 나타났죠. 그가 바로 사라졌던 로널드였어요. 이 사실을 확인한 메릴랜드 수사진은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루이지애나 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신병 인도를 추진했죠. 그 사이에 로널드는 넬슨 콜먼 교도소에 임시 구류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체포된 지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일, 로널드가 교도소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겁니다. 교도관이 즉시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4일 뒤 사망하고 말죠.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렇게 유력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2건의 살인사건, 그리고 1건의 강간사건은 끝내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렇게 수사 종결이 되고 맙니다. 네,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널드에 대한 논란은 그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죠? 하지만 한 유명 팟캐스트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로널드의 기록을 보면 1996년 숀 살해 이후에 1999년 강간사건과 이양숙 씨 살인사건, 이 사이에 약 3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묘한 거예요. 과연 로널드가 멈춰있던 그 3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때 그 공백기 사이에 그의 범행 공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사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1999년 1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이혜민 양 살인사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7년 전에 다룬 적이 있었죠. 당시 19살 고등학생이던 혜민 양이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인근 공원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로널드의 범죄 패턴과 3가지 면에서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인종이에요. 이양숙 씨와 마찬가지로 혜민 양 역시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접근성. 혜민 양이 실종된 학교와 향숙 씨가 살던 아파트는 고작 16km,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로널드의 주 행동 반경 아니었죠. 마지막으로는 살해 방식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둔기 폭행 흔적이 있었고 결정적인 사인은 교살, 그러니까 목이 졸려 사망했어요. 당시 경찰은 전 남자친구였던 아드난 시에드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없이 그 공범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후에도 진범 논란이 무려 27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실제로 2018년 재심에서 혜민 양의 유류품과 손톱 및 DNA를 분석한 결과 아드난의 DNA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반전의 늪으로 빠져들어요. 2022년 수사 과정의 결함이 인정되면서 아드난은 2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검찰이 모든 혐의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 측이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이걸 받아들였고 현재 아드나는 다시 법적으로 유죄 상태가 돼요.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한데요. 형기는 이미 충분히 채웠다라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는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인범인 좀 기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바로 이 혼란스러운 틈에서 새로운 이름, 로널드 리무어가 떠오른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선 반론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로널드는 주로 집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방치했어요. 하지만 혜민 양은 차 안에서 살해된 뒤에 얕게나마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이 점이 좀 다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쇄살인마는 환경에 따라서 수법을 얼마든지 변형하면서 진화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로널드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비겁한 죽음 뒤로 숨겨버린 거예요.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진실은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그와 함께 봉인됐습니다. 범죄에 중독되어 살았던 그 남자의 삶에서 도련해진 듯 사라진 공백의 3년. 이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로널드가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이 잔인한 진실은 로널드가 남긴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 중 아주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제이콥스 음악대학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안에 있는 음악 전공 단과대학입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교에도 이과 캠퍼스, 문과 캠퍼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제이콥스 음악대학인 거죠. 이 학교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실력 있는 음악 전공 학생들이 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선 매년 여름 더 썸머 스트링 아카데미라는 캠프가 열려요. 이 캠프가 뭐냐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그런 현악기를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음악 캠프예요. 유명 교수와 전공자들의 강의에다가 1대1 레슨은 물론이고 저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서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겐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캠프인 거죠. 게다가 여기는 지원만 한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우선 오디션 영상이랑 선생님 추천서,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해서 다 소규모로 선발된 학생만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비도 8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 있는 여름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33번째 더 썸머 스트링 아카데미가 열린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 캠프의 공식 스케줄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개인 연습이나 레슨 시간으로 구성돼 있죠. 그날도 캠프에 참가한 13살의 여학생 미란다 이스비치는 3층에 있는 조용한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옵니다. 작년에 이 캠프에 함께 참여했던 17살 한국인 학생 고동욱이더라고요. 익숙한 얼굴이다 보니까 미란다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캠프 자체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연습하려고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고동욱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선생님이 너한테 할 말 있대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미란다는 이따가 오후 레슨 때문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고동욱이 향한 곳은 레슨실도 연습실도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라커룸으로 향하더라고요. 순간 미란다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이 라커룸으로 가는 고동욱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문이 닫히는 순간 고동욱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란다를 라커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막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때 그녀도 물론 너무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둘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시작돼요. 고동욱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녀의 다리를 확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그대로 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더니 미란다의 목이며 팔이며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공격에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라커룸 밖을 지나던 교직원이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돼요. 그는 고동욱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끝에 간신히 그를 제압했고 그 틈을 타 미란다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교직원은 고동욱을 붙잡아서 1층 로비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911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잠깐 한눈을 팠는데 그 사이에 고동욱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급히 그 뒤를 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피해자 미란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치료를 받게 되죠. 의료진이 그녀의 몸을 확인해 보니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무려 12군데나 발견됩니다. 이 와중에 다행인 점은 고동욱이 사용한 그 흉기가 접이식 휴대용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도 짧고 폭도 작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그중 몇 군데는 봉합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미란다에게 끔찍한 정신적 충격은 남았어요. 그녀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문 쪽에서 무슨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겁에 질려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경찰은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고동욱임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고동욱과 그의 어머니 김 씨는 마치 그들이 올 걸 알고 있던 것처럼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김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아들이 여학생한테 장난을 좀 치다가 좀 다치게 한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증언에 따른 그날의 행적을 좀 볼까요? 참고로 이 음악 캠프는 기숙사를 신청을 해도 되고 근처에 사는 학생은 통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고동욱은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통학을 하고 있었죠. 사건 당일 이른 아침, 고동욱은 평소처럼 캠프 다녀오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쯤 지났나? 오전 10시 10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오후 레슨까지 받고 저녁에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일찍 도착한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옷에는 막 피가 묻어있고 팔에는 무언가의 베인 상처들도 막 보여요. 김 씨는 처음에 그 피가 고동욱의 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을 좀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어요. 그 여자애 하나를 거짓말로 불러냈는데 입을 막았어요. 근데 애가 소리를 질러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내가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엄마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던 거예요. 고동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 말만 반복했죠. 정말 자기가 뭘 한 건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동욱을 살인미수, 가중폭행, 납치, 무기소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죠. 여기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심신미약 상태였대요. 그래서 살인미수나 납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요. 대신에 흉기를 소지한 점과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벌 대신 치료와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요청해요. 특히 고동욱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와 함께 한국으로 추방 조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꼭 이렇게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 본국으로 되돌려달라, 추방 요청해달라 요청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이날 피해자 미란다의 부모님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딸이 지금까지 극심한 트라우마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죠. 딸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고동욱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그를 영원히 격리해 주길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심원단은 고동욱에게 흉기를 이용한 감금과 상급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나이와 정신상태를 고려해서 가택연금 8년 그리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한국으로의 추방명령도 내려졌죠. 며칠 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고동욱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구치소는 말 그대로 혼돈의 공간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대상자, 그리고 형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정말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었죠. 근데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고동욱은 아직 17살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교도관은 이 나이에 이런 구치소에 있다가는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고동욱과 같은 방을 쓰게 된 39살의 재소자 켈비 스토발에게 애를 좀 잘 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켈비는 라틴계 갱단 출신으로 구치소 안에서는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던 중이라서 그가 고동욱을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두 사람은 단순한 일상을 보냈어요. 같이 카드놀이를 하거나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별다를 것 없이 지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동욱은 점점 켈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동욱이 갑자기 말문을 여는데요. 자기가 한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나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분노에 북받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켈비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애의 객기로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켈비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 갱단 출신이야. 내가 사람들 좀 알지. 야, 확실히 처리해줄까? 아니, 애를 말리지도 못할 망정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와중에 고동욱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해서 켈비에게 넘겨요. 이 리스트에는 피해자 여학생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친구들,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사건을 취재한 기자, 증인 이렇게 해서 1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동욱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 옆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일이 약어로 표시해놔요. Terminate on site,
보이는 즉시 제거할 것. smash on sight, 보이는 즉시 박살내버릴 것. disable on sight, 즉시 불구로 만들어버릴 것. 다 뭐 이런 식이에요. 켈비도 처음에는 그냥 뭐 어린애의 허세 섞인 분풀이 뭐 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애 눈빛이나 말투가 너무 진심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로 막 해치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켈비는 곧바로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고동욱이 작성한 살인 청부 리스트를 넘겼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어요.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막 이런 살인 계획을 동조하듯이 말한 걸까요? 어쨌든 교도관은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과 검찰이 청부살인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고동욱의 진짜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켈비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에게 도청 장치를 부착해주고 고동욱과 좀 계획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라 지시합니다. 켈비는 그에게 교묘하게 접근했고 고동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그들을 어떻게 죽이고 싶은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잔인하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켈비는 경찰이 위장한 인물을 살인을 대신 처리해줄 킬러다라면서 소개했고 고동욱은 그 인물과 직접적으로 살인 계획을 더 상세히 모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계약금이 얼마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021년 12월 추방 대기 중이던 고동욱을 2급 살인 음모 혐의로 재기소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자, 여기서 변호인은 17살짜리 애가 구치소에서 좀 주눅 안 들려고 허세를 부린 것 뿐이다. 진짜 사람을 해치고 싶어 했던 건 아니다 라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고동욱은 청부살인 명단을 직접적으로 다 만들었고 어떻게 고민하고 죽일지 다 약어까지 만들었죠. 게다가 2만 달러의 수고비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협의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건 허세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의지라고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고동욱의 청부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앞서 선고됐던 8년의 가택연금형은 징역으로 바뀌어서 고동욱은 총 32년의 형기를 복역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고동욱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그 수감자, 켈비는 정보를 넘긴 대가로 형량 감면을 받아서 징역형 대신 6년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게 돼요. 이걸 두고 일부 사람들은 켈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동욱을 이용해 사건을 더 부풀린 건 아닐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형량 감면이나 보상을 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말을 막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벌어지거든요. 켈비 역시 고동욱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살인 계획을 유도한 건 아닐까 이런 시선도 존재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켈비의 행동이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계산된 제보였을까요? 근데 이 모든 논란과 별개로 13살 소녀를 향한 그 고동욱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날의 공포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게다가 유도가 됐건 어쨌건 본인 입으로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살해해달라고 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녹음본도 전부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그가 사회에서 격리당한 게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베이였습니다.